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운동을 시작하셔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증상들인지 짚어주실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뱃살을 좀 보셔야 하는데요. 내가 요즘 배가 좀 두둑해졌다. 네, 이렇게 되면 대사증후군이나 고혈압의 위험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비탈길이나 계단을 올라가는데 예전보다 숨이 좀 차다. 이러면 심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것도 운동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력이 저하돼 있는 분들은 이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리기 때문에 기억력과 사고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꼭 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혹시 내 몸이 운동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잘 감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의보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반덕진 원장님, 이대희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원장님, 이 밖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이나 어깨, 허리 같은 데가 많이 찌뿌둥하다든지 아니면 허벅지나 종아리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쥐가 내리는 증상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 아니면 이제 땀도 노폐물 배출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노폐물의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얼굴이 좀 혈색이 좋지 않다든지 피부가 좋아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저는 이 피로에 운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좀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 운동을 하면 더 피곤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긴 하는데 반 원장님, 이게 운동이 피로에 좀 도움이 될까요? 예,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피로를 느끼고 있을 때 네. 운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기초 대사량이 소모되기 때문에 대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피로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근력이라든가 근지구력, 그 다음에 유연성 등이 증가해서 만성 피로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심혈관계라든가 호흡기 계통 같은 경우도 강화시키고,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우울이라든가 불안 같은 경우도 해소가 돼서 그 전체적인 건강 회복에 도움이 많이 돼서 만성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반 원장님, 운동을 예. 매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아니면 운동 중독자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좋은 건지 어떤가요? 보통은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매일 가볍게 해주시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1시간 정도가 넘어가는 운동이 되시게 되면 네.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근력 같은 경우는 근육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모가 되면 그 근육이 회복되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같은 근력이라 하더라도 매일 같은 뭐 상체 운동을 한다든가 하기보다는 하루는 상체, 그 다음 날은 하체, 그 다음에 3일째는 다른 근육을 쓴다 해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도 좋고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운동이 돼야지 노동이 되면 안 되겠죠. 그쵸. 네,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해서 더 피로에 더 건강한 몸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증상, 바로 두통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 요즘에 그 두통이 갈수록 좀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음식도 많아져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 반 원장님, 그 사실 이제 한의원에서 크고 작은 이런 그 두통 환자들 많이 만나시죠? 예, 많이 내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전체 인구 중에 70에서 80%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 두통을 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 같은 경우는 머리와 목뿐만 아니라 전신질환, 환자의 성격, 환자의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 사회는 생존 환경 때문에 생존 환경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속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예.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 치료를 반드시 받으시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 보니까 단순한 진통제 같은 경우를 사용함으로써 그때그때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통제 같은 경우에 남용이나 오용으로 인해서 훨씬 더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는 오히려 미국에서 특히 이제 마약성 진통제 같은 문제까지도 가고 있으니까 현재는 사회 문제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마약성 진통제가 마약의 오염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 생존 경쟁의 치열함으로 인해서도 두통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 부분은 또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통의 종류가 부위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또 세부적으로 나뉘는 것 같던데 어떤 두통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두통 같은 경우는 크게 원발성 두통, 2차성 두통, 뇌신경이나 기타 안면통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네. 원발성 두통 같은 경우는 단지 두통, 다른 원인이 없이 두통만 발생되는 경우고 2차성 두통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 질환에 있어서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발성 두통 같은 경우는 어떤 검사에서도 특별히 그 원인 질환이 나타나지 않고 스트레스라든가 피로,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편두통이라든가 긴장성 두통 그리고 군발성 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인 질환이 반드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뇌종양이라든가 뇌혈관 문제 또는 중추신경계 감염 또는 코나 이쪽에 비롯한 염증으로 인한 부비동염이라든가 그다음에 녹내장, 경추 디스크로 인한 원인이 있으며 그 외에 뇌 신경에 의한 신경통 또는 얼굴의 통증으로 인한 안면신경통, 안면통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두통이 아주 흔하고 또 대개는 저절로 좋아지다 보니까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떤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아주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통의 진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병력 청취, 신체 검사 그리고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그 두통이 대부분은 머리 자체 통증에 대해서 원인으로 그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병력 청취를 통해서 정확하게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좋아서 대표적으로 혈압이 많이 높다든가 그다음에 고열 여부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눈 주변이 아프다든가 눈에 이상이 생기는지 머리카락 쪽에 있는 두피의 감각이 이상이 생기는지 부비동이라는 이 앞쪽에 눈 아래쪽에 이제 압통이 있다든가 통증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귀 안쪽에 웨이도 쪽에 관찰을 통해서 중이염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경동맥 쪽 그다음에 관자 쪽에 있는 동맥 쪽을 촉진해서 그리고 그 안면 쪽에 이상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뇌신경계 예를 들어서 한쪽에 편마비가 생긴다든가 감각 이상이 몸의 한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뇌 질환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심부관 방사라든가 뇌막 자극 증후 예를 들어서 목이 뻣뻣해지는 경부강지 그리고 커니그 증후, 브르진스키 증후 같은 경우는 내막염, 뇌염 같은 경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진단할 때 저희가 주로 확인을 하고 앞서 이제 보셨듯이 위험 소견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발병한 두통, 악화되는 두통, 정신질환을 동반한 두통, 예를 들어서 발열이라든가 그 피부 발진,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심부관 반사라든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든가 감각 이상한 경우, 그리고 임신 같은 경우에도 임신 중에 갑작스럽게 발병하거나 산후에 갑자기 발병한 두통 같은 경우는 임신 중독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다른 암이 뇌로 이제 전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좀 살펴봐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두통이다라는 생각이 넘어설 정도로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두통, 겪어보지 않았던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이러면 위험 소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진찰을 받아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두통의 종류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나하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두통하면 종류 중에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편두통이거든요. 네네.
뭐 관자놀이가 아프고 뭐 피부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데 이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편두통의 특징은 뭔가요, 원장님? 예, 편두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박동성의 통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쿵쿵하게 아프다든가 한 번씩 쿡쿡 찌르게 아프는 통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 통증이 단순하게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 통증을 구분할 때 경도, 중등도, 심도로 나뉘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경도는 그냥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통증, 아프지만 생활은 가능할 정도. 네. 중등도는 일상생활에 점점 이제 제한을 받는 정도. 좀 아파서 많이 일상생활하기 힘들다,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 심도는 아예 통증 때문에 아무 활동도 못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편두통 같은 경우는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그 생활이 조금 힘든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유병률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전체 인구의 약 5.4% 정도가 발생하니까 유병률도 꽤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편두통 같은 경우는 한쪽 모래에서 박동성 통증이 4시간에서 약 72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 그리고 통증 강도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도나 그 이상인 심도 그리고 동반 증상은 구역감이라든가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등이 생기기 때문에 빛을 좀 싫어한다든가 그래서 보통 어두운 곳에 이렇게 그 통증이 심할 때는 그냥 들어가 있거나 불을 끄고 누워 있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또한 많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경도, 중등도, 심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내가 견뎌서 해결이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는 치료를 받아야겠다. 네, 이런 상황인지를 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정도로 일단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편두통 양상이 전체적으로 너무 심한 경우, 네. 예를 들어서 뭐 구토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나가서 생활하기가 이제 무서워서 못하는 정도가 생긴다든가 하면 반드시 그 치료를 받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단을 할 때 이제 파운딩 진단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분류가 약 5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 더 5점 정도가 나오면 편두통의 가능성이 높아서 반드시 진료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P는 펄스레이팅 퀄리티라 해서 박동성으로 아픈가. 그다음에 O는 그 hours of duration에서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통증이 지속되는가. U는 유니라테랄, 그다음에 로케이션, 편측성으로 아픈가. 그다음에 N은 노지아 버미팅, 구역감이나 토하는가. 그다음에 디세이블링 인텐시티는 두통이 일상생활을 많이 방해하는가 해서 요 체크 상황에서 약 1, 2점 정도면은 편두통 양상은 낮지만 5점 정도가 된다면 편두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료 꼭 받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네, 파운딩 진단 시스템에서 3점 이상이 나왔을 때에는 편두통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때에는 꼭 병원에 내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이 오게 되면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이 목과 그리고 어깨까지 막 찌릿찌릿 아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좀 증상은 다를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맞습니다. 게 있을까요? 보통 편두통 양상은 근긴장성 두통과 달리 전체적인 양상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편두통은 발작이라는 표현도 가끔 쓰는데요. 발작 전에 좀 피곤하고 좀 졸리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집중도 떨어지고 뭔가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가 조짐이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 조짐은 특이하게도 우리 몸에서 이제 시각적 또는 감각적 또는 운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시야가 어두워진다든가 아니면 암점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이제 시야가 어그러진다 아니면 그 시각이 왜곡돼서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갑자기 그 주변 환경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각 저하는 그냥 두통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냥 피곤한데 갑자기 손발에 힘이 안 들어가요. 마치 편마비처럼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심한 경우는 언어 장애도 가끔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말을 더듬는다든가 말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중등도 이상의 박동성 통증이 두통으로 이제 발현이 되고 그 발현이 되면서 이제 토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리라든가 빛을 무서워하는 공포증이 생기고 그 이후에 통증이 지나가고 나면 마치 이제 우리가 술을 심하게 이제 과음을 하고 났을 때 깨면은 숙취에 약간 몸이 좀 이제 퍼지듯이 그런 느낌은 몽롱하거나 마치 이제 좀비처럼 이렇게 멍해지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한번 두통이 발현되기 시작하면 약 이틀에서 3일, 길게 가면 약 7일 정도는 네.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받기 때문에 진료를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두통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원장님 조금 속도감 있게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긴장성 두통인데 이게 긴장을 해서 그 정도가 좀 심해져서 아예 두통까지 오시는 분들을 정말 주변에서 보기는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이게 긴장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 원장님 설명해 주실까요? 예, 긴장성 두통이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해서 긴장으로 발생될 수도 있지만요. 대표적으로는 근육의 긴장성이 제일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근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편두통과 비교를 해보면 통증 자체 양상이 그렇게 심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약간 뻐근하다, 뭐 아프다 이런 양상이 있고 또 하나가 물론 한쪽도 나타나지만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편두통과 달리 갑자기 일상생활을 못하게 될 정도로 많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악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강도가 너무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심하면은 편두통에 가깝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군발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 군발 두통 이름이 좀 생소하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군발 두통 같은 경우는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발 두통 같은 경우는 물이 군 그리고 발생할 발자를 쓰는 통증인데 오. 우리가 통증이 갑자기 무리지어서 갑자기 극심한 통증이 머리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남성에게 젊은 남성에게 나타나고 순간적으로 급심한 통증이 생겨서 마치 편두통 같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한두 시간 정도 지속되면서 주로 안구통을 가끔 호소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눈 주변, 특히 이제 뭐 결막이 충혈된다든가 눈물이 난다든가 코 막힌다든가 아니면 콧물 땀이 너무 심하게 나는 두통이 반복되면서 이틀에 한 번 또는 하루에 한 8번 사이 정도 발작이 되고 자율신경 증상을 동반한 심한 두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만성 두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만성 두통, 말 그대로 두통이 만성화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이 만성화에 대한 기준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근긴장성 두통이라든지 편두통 같은 두통이 한 달에 15번 이상 그리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이 지속이 되면 만성 두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두통의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도 불안이나 우울 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만성 두통 환자들에게는 우울함이 그 원인 중에 핵심으로 좀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네. 맞아요. 몸이 계속해서 아프다 보면 이게 우울감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성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두통이라는 질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예. 마치 서양의학에서도 두통은 그 증상에 따라서 분류가 되듯이 저희도 증상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예전부터 머리는 그 우리 인체의 12경락 중에 그 양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모든 경락들이 흐르는 부위라서 보통은 그 머리는 그 양적인 에너지가 모이는 기관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한 그 두통의 양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풀이를 하신 경우가 많아서 머리가 무겁다, 두중감 또는 찌른 듯이 아프는 자통 또는 터질 듯이 아픈 열통이나 창통 그리고 마치 기가 치밀어 오는 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구역감이라든가 그 이제 구토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두통의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나요? 예, 구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보통은 유금외사라 하는 외부의 감염으로 인한 경우를 또 하나 들고 있고요. 그리고 체내에 에너지가 부족한 기여 또는 체내에 혈액 부족으로 인한 혈압 또는 음식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기체 그리고 그 스트레스로 인한 칠정상 그리고 체내에 노폐물이 많이 쌓인 담음 등을 이제 주로 원인으로 보고 여기에 맞춰서 한약치료, 침치료, 약침치료, 추나치료, 심리치료,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환자 개인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맞춤 치료를 한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의학 두통 치료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최근에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서요. 긴장성 두통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임상 연구 동향 분석에다 보면 최근에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큰 호전도가 보고되고 있고 이는 최근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통제를 통한 치료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통제를 통한 예를 들어서 위장관 출혈이라든가 궤양성
궤양을 일으키는 부분들, 심혈관계의 위험을 높이는 부분을 훨씬 더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두통 같은 경우는 그 치료에 있어도 예방 치료라든가 그 통증이 나타났을 때 각각 약물을 통한 치료를 현재는 서양의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양에서 하고 있는 치료들도 결국은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침 치료 또는 한약 치료를 병행함으로 통해서 훨씬 더 예방 효과, 치료 효과가 높다는 보고가 현재 침 치료를 통한 편두통 치료에 대한 그 의미 있는 보고가 또한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통을 주소증으로 입원한 환자 120명 사례를 조사했을 때도 호전도가 64% 이상 정도 나왔을 정도로 훨씬 더 효과가 좋은 부분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생긴 후유증으로 인한 두통 같은 경우에서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통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가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걸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갑자기 두통이 찾아와서 곤란할 때 어떤 응급 대처 같은 방식으로 좀 지압을 해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좀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보통은 이런 경우에 머리에 이제 있는 주요 혈자리 중에 하나인 백회요. 백회는 거의 정수리 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네. 자리를 네. 가볍게 이렇게 마사지만 좀 해주셔도 약간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 먼저 이게 혹시 그 지압 같은 게 네. 그 한두 번만 누르는 게 아니라 혹시 지속 시간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보통은 한 1분에서 한 30초 정도는 어. 가볍게 지그시 눌러주시는 게 오히려 효과는 좀 더 좋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예, 한두 번 누른다고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침 치료라든가 뜸 치료 같은 경우 아니면 도침 치료 같은 경우 약침 치료 같은 경우는 지속 그 효과가 나타나지만 손으로 하는 압박감은 손을 떼게 되면은 압박감이 떨어지니까요. 네네. 보통 한 최소한 30초 정도 이렇게 음. 가볍게 눌러주시는 게 좋고 이런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지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 면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아.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그리고 목 뒤에 있는 풍지열 같은 경우는 우리 네. 귀 뒤에 있는 뼈 유양돌기 쪽을 어. 마사지 해준다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외관열 같은 경우는 이게 손목의 바깥쪽에 약 한 3cm에서 한 4cm 정도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가볍게 마사지 주시면 보통 두통이 있을 때 아픈 부위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 부위를 또 가볍게 마사지 주셔도 훨씬 효과를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두통이 있을 때 응급 처치 방법으로 너무 좋은 혈자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거는 30초 이상 지그시 눌러주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 주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은 여의보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산후조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특별히 이 몸을 좀 보강하는 이런 시간을 바로 산후조리라고 하죠. 특별히 보살피는 기간인 이 산후조리 때 어떻게 하면 잘 더 회복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원장님, 이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건강에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변화로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한의학에서는 산후병의 특징으로 네. 다허, 다어, 그리고 쉽게 차가워지고 쉽게 열해진다라고 하는데요. 네. 다허, 크게 허하다라는 뜻이고요. 다어는 어혈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차가워지고 쉽게 열해진다 이거는 지금 마치 한의학에서는 태아와 같은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혈의 상태를 고려하여서 보호해주면서도 어혈을 빠르게 제거해주는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건강 상태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 더더욱이나 이 산후조리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후조리라면 정확히 어떤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산후기는 분만 후에 약 6주간의 기간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만으로 인해서 나타난 상처가 완전히 나아지고 자궁이 평상시로 돌아오고
신체의 각 기관이 분만 전의 상태로 돌아오는 기간을 6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자궁이 평상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궁의 크기가 빠르게 줄어들어서 자궁 저부가 배꼽 아래 위치까지 내려오고 특히 6주가 되면은 태반 착상 부위가 완전히 퇴축이 이루어지는 기간입니다. 또 각 기능 회복하는 기간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질 내벽의 주름은 3주 정도 후에 회복이 되고요. 여러 개의 회복 같은 경우는 분만 후에 4시간 정도 안에 배뇨를 하지 못한다면 24시간 동안 도뇨관을 삽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경 같은 경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네.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후에 회복이 되고요. 수유를 하는 경우 이제 2달에서 16개월까지도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이는 네. 프로락틴에 의해서 배란 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출산 후에 안 아프던 곳이 아프다, 갑자기 우울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하시는 산모들이 있는데 이제 출산 후에 주로 어떤 건강 문제로 이제 내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산후 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욕기에 발열이 나타나거나 혹은 발열과 함께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인데요. 주된 원인으로는 산욕기 감염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서 분만 후에 여성 생식기로 세균 감염이 나타난 것을 말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출산 후에 갑작스럽게 체온이 오르게 되는 것은 산욕기 감염의 중요한 판별 여부가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하고요. 또 이제 한 산후 후에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체온이 갑작스럽게 오르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낮는 것은 생리적인 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또 그 산후에 어떤 감정 변화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변화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산후 우울증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 산후에 정신이 좀 창란하고 말이 이상하거나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등의 정신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분만 후에 3일에서 7일 이내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 대부분 80% 이상이 산후 4주 안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네. 약한 우울 상태나 산후 우울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분만 이후에 좀 잠을 정상적으로 못 자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분만 이후에 이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혈자리와 함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몸뿐만 아니라 이 정신 건강까지도 다양한 변화를 겪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부종 때문에 살이 더 찐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요. 네. 네, 이것도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오늘 제가 산후조리를 한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보라고 했거든요. 네, 원래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붓기로 인해서 또 살까지 가는 것도 증상이라고 봐야 할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우선 산후 부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붓는 것 이상으로 붓는 걸 부종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우선 보통적으로 산모 같은 경우는 12.5kg 정도가 찌는 것이 정상 몸무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 후에 아기를 낳고 이제 태반이 빠지면서 약 한 9kg, 한 10kg 정도가 빠진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노력으로 이제 빼야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고 나서도 내가 다리가 너무 붓는다든지 발이라든지 종아리, 특히 하체 부분에 부종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현대적인 원인으로는 영양이 부족한다든지 빈혈 또는 고혈압증이라든지 수술로 인해서 림프 폐색 등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대보기혈이라고 하여서 기혈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비슷한 기전으로 산후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부인이 출산 후에 또는 유산 후에 이제 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온 관절이 많이 아프다라고 하는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문화적인 특수성도 물론 존재를 하게 되고요. 이런 현대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임신 중에 내분비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체중이 증가한 것 또는 팔과 손의 너무 과도한 사용 등이 있기도 합니다. 네네. 이러한 증상의 특징으로는 단순히 아프다,
쑤시다, 그리고 또 먹먹하다, 또 바람이 드는 것 같다 이런 주관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네. 또 어느 한 부분의 관절통보다는 여기저기가 다 아프다라는 다발성 관절통으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원장님 네네. 조금 전에 문화적인 차이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산후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익숙한 문화라서 이제 출산 후에 여름이라 하더라도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음식도 먹고 또 물도 이제 따뜻하게 이제 해서 샤워를 하고 막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양 사람들 보면 아이 낳고 금방 일로 뭐 복귀를 한다든지 맞아요. 갑자기 막 찬물로 샤워하고 운동한다든지 이러는데 그거 보면서 그거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원장님? 우선은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의 체형 차이를 먼저 보게 될 텐데요. 이 아시아계 여성들은 골반이 타원형이면서 더 좁은 편입니다. 서양 여성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머리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서양 여성에 비해 좀 더 무리를 하게 되고요. 또한 아시아계 여성들은 골격계 또는 골격근 양, 또 관절도 다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만큼 근육 복원력이 약한 편입니다. 또 근육에서 만들어내는 열도 있는데요. 이런 만들어낸 열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좀 더 보온을 많이 신경 써주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시아계 여성의 이 골격의 특성 때문에 더 이 산후조리 기간에 더 특별하게 몸을 보호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몸을 회복하는데 어떤 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한의학적인 치료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한의학적인 치료법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한의학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혈을 고려를 해서 보하면서도 어혈을 제거하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보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산모가 이제 싸고 돌아서 이불에서만 이렇게 쉬고 있는 것만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조기 보행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바로 걷기 시작을 해야 불안함과 우울함이 좀 더 감소되는 효과도 있고요. 네. 특히 변비에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을 취한다는 것,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요소로 봤었는데요. 요즘에는 3주간의 무조건적인 안정을 취해야 한다라는 의견에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요. 네. 지나치게 장기 안정을 하게 되면 복직근의 회복이라든지 골반저근의 회복을 좀 지연시킨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목욕 같은 경우에는 오로가 완전히 멈춘 후에 하는 것이 좋고요. 산후 1, 2주 내에 건강한 산모라면 가볍게 목욕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뭔가 안정을 취하면서 약간 조금씩 가벼운 운동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산후조리에 도움이 될 만한 혈자리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외에도 산후조리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하나는 소택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끼 손톱의 바깥쪽에 있는 혈자리인데요.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이 혈자리를 잘 응용을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위중혈과 승근혈, 승산혈이라고 하는 종아리 뒷부분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림프액이 고여서 종아리와 발이 잘 붙는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산후 부종에 굉장히 좋은 마사지 혈자리고요. 네. 침자리에도 좋고 마사지를 할 때도 이제 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마사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삼음교혈이라고 하여서 발목 안쪽에서 이 손가락 4개 정도의 길이만큼 위로 올라간 부분에 있는데요. 원래 여성에게 좋은 혈자리인데 삼음교 같은 경우에는 몸이 차다, 냉증 또는 생리통 혹은 산후통이 있을 때 이 혈자리를 응용을 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태충혈이라고 하는데요.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온 오목한 곳이 있는데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 즉 또는 뭐 우울함이나 불안함 때문에 심장이 뛴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잠이 잘 못 자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네네. 네, 제 친구를 포함해서 산후 여성들에게 정말 좋은 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산후 부종 때문에 왜 호박이 붓기 빠지는데 좋다고 해가지고 호박 중탕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이 호박 중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호박 중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산후에 이제 붓기가 있는 산후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호박 자체가 성질은 약간 따뜻한 편이기 때문에 몸에 평소에 열이 좀 많은 산후분이시라든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 몸이 좀 많이 건조하신 분이신데 순간적으로 붓기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게 되시면
열을 좀 증가시키거나 어. 아니시면 건조감이 조금 더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예. 이럴 때는 드실 때 주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효과가 있긴 한데 이 효과의 핵심은 이제 이뇨작용이다. 네, 그래서 이뇨작용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이제 잘 분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건강은 지키면서도 부종을 빼주는 그런 한약 처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예, 보통은 한약 처방들 중에서도 붓기가 빼는 약들도 많습니다. 뭐 텍사라든가 복령이라든가 이런 약들도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뭐 목통이라든가 이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차로 드실 수 있는 약재들 중에서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수염, 옥미수라고 하는데 네. 옥수수 수염 차를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율무차를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시중에 있는 우리가 율무차 같은 경우에 설탕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그런 쪽보다는 이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율무를 살짝 볶아서 그거를 이제 그냥 보리차 끓이듯이 드시는 것도 부종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네. 소염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팥 같은 경우도 네. 끓여서 그 팥에서 나온 그 판물. 팥물이라고 네. 하죠. 그걸 드시게 되면 또한 붓기에 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유 수유에 대한 궁금증도 정말 많이들 좀 질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모유 수유는 산모에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 건가요? 우선 유즙 분비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네. 이 옥시토신의 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자궁 수축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자궁 수축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궁의 퇴축이 더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궁이 완전히 퇴축되는 기간을 6주 정도로 보았는데요. 이 안에 완전하게 회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수유를 하는 것이 산모의 회복을 좀 더 빠르게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축이 증가되면서 산후통 또한 같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산후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러한 모유 수혈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의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산후조리 사실 뭐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 거 뭐 다 하고 싶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래도 다 하지 못한다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원장님? 우선 미역국 같은 경우도 잘 챙겨 먹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미역은 활혈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때 모유를 좀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시아계 여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에서 나오는 열 자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쉽게 차가워지는 성질이 있어서 네. 몸을 무조건 따스하게 해주고 찬 기운을 피해주는 게 좋고요. 또 뭐 체온이 높아지면서 신진대사가 높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다만 억지로 땀을 낸다든지 사우나를 간다든지 너무 더운데 막 더운 옷을 껴입고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땀띠를 나게 하거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과한 것은 항상 피해야겠습니다. 예. 네. 너무 과하게 되면 또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과하게 하시지 마시되 몸을 적당하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체와 정서의 다양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엄마가 된 몸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중요한 것들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우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야, 이거는 신체 축소판이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오. 이제 묵묵하게 일하면서도 좀 건강을 소홀하게 하기 쉬운 그 기관인데요. 바로 어떤 건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반 원장님, 우리가 발을 인체 축소판 그리고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네, 왜 맞습니다.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발이 우리가 발의 상태 또는 발이 보행하는 동안에 우리 몸의 대사 소비량이 증가하고 하지 근육을 계속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이를 네. 통해서 반대로 심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2의 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에는 재미있는 연구가 하이힐을 비롯한 발 굽힌 각도가 큰 여성분들이 과연 심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했는데 오히려 하이힐을 많이 신으시는 분들일수록 네. 심장에 대한 호흡기계가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오.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을 장시간 오래 신게 되면 당연히 발의 피로, 그다음에 장단지 근육이 피로를 쉽게 느껴서 결국은 전신 순환 그리고 심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굽이 높은 신발 같은 경우는 피하시는 게 좋고 예. 특히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 맨발로 걷기 같은 걸 또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 맨발 걷기 같은 경우도 발의 이제 반사 그리고 접지 능력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이 발의 반사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이제 발의 발바닥에 약 7,200개의 반사구들이 있고 이거를 자극을 해서 우리 몸의 혈류 순환을 개선시킨다는 거. 이런 쪽으로서 많이 연구가 지금은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제2의 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아, 그 네네. 인체 축소판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 발바닥에 뭐 네. 발가락은 머리 쪽에 예, 해당하고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 예. 들어봤거든요. 좀 예. 설명해 주실까요? 예, 발바닥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 반사요법과 같이 우리 인체를 마치 손 안에도 우리 인체들의 각 기관이 대응하는 것처럼 네. 발바닥에도 각각의 인체 기능이 대응을 해서 방광 같은 경우는 아래쪽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듯이 머리 쪽이나 손 쪽 아니면 팔 쪽 같은 경우는 발가락 쪽 이쪽 상부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쪽 자리들 자극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순환에도 개선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그런데 발이 정말 사람마다 다 모양이 다른 것 같거든요. 뭐 발볼이 좁다거나 넓다거나 평발이라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발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형태일까요? 아, 가장 이상적인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이 이제 정상적, 예를 들어서 그 족궁을 정확하게 그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발이 앞으로 가지런하게 너무 안쪽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발가락도 전체적으로 앞쪽을 보고 있는 상태, 무지개반증 같이 틀어지지 않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족궁이 이제 그 우리 발의 아치인데 이 아치 자체가 무너진 이제 편평족이라든가 아니면 아치가 너무 심한 그 경우에 이제 고궁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각각은 건강에 크게 그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제 우리 몸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신발은 편한 걸 신으시면서 발이 너무 바깥으로 향하지도 않고 안쪽으로 향하지도 않는 자세를 좀 유지하시면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네네. 자, 이게 설명하자면 너무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예쁜 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발이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에도 발이 정말 냉장고처럼 차가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요. 네. 네. 아, 그래요? 자, 이 발이 차면 건강이 혹시 안 좋은 건지 궁금한데 반 원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발이 차다는 거는 수족냉증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수족냉증 같은 경우는 발의 체온이 낮고 자각적인 냉증을 느끼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발 쪽으로 내려가는 혈류순환이 덜 되거나 또는 자율신경이 실조가 되는 기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원인은 갱년기 장애라든가 호르몬 이상 그리고 당뇨병 또는 만성 위염 그리고 척추 질환 등이 그 동반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약물로 인한 베타 차단제라든가 경구 피임제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이제 발에 냉증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또 기능성 위장 장애, 기능성 소화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여기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 경우를 찾으셔서 진료를 네. 보시는 게 건강 관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는 일단 잘 때부터 항상 이 그쵸. 차가운 네. 발을 잘 네. 이렇게 보호해서 자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면 네. 양말 같은 경우를 신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발을 항상 따뜻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핫팩 같은 경우는 같이 해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이불 안 덮고 주무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그 주무실 때도 그 잠자리나 이런 데를
따뜻하게 또는 이불 같은 경우도 잘 덮고 이렇게 주무시면 좋고 그리고 네. 특히 장시간 이제 서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그다음에 이제 조금 불편한 신발을 오래 서 계시게 되시면 아무래도 발의 순환이 좀 떨어지면서 발이 쉽게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가벼운 발 마사지라든가 이런 걸 통하시면 훨씬 더 발의 냉증 같은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네. 아, 네네. 그런데 원장님 유난히 좀 발이 건조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건조한 발은 또 어떤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 예. 발이 이제 뒤꿈치가 갈라지거나 건조한 경우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제 발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 같은 경우는 피부는 표피층과 진피층으로 나뉘고 표피 같은 경우에는 각질층이라든가 과립층이라든가 기저층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케라틴이라는 성분으로 인해서 오래되면은 밖에부터 각질화가 일어납니다. 또 네. 진피는 이 표피랑 근육층을 이어주는 일종의 이제 연결 조직이라서 엘라스틴이나 우리 많이 유명한 콜라겐 같은 조직들이 있는데요. 이 조직들이 결국은 약해지거나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서 쉽게 갈라진다든가 또는 이제 쉽게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생기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신진대사가 저하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예.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 중에 한 연구에서는 20대에서 60대 여성에게 약 1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체적으로 발 뒤꿈치가 40대부터 갈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갱년기 호르몬이 자체가 이제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발생된다는 경우니까 네.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는 결국 우리 인체 면역력 그다음에 호르몬이 점차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건강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한의원에서는 자원고 처방이라든가 침치료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제 다른 사람이 발을 주물러 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거든요. 잠도 잘 오고. 자, 이런 발 마사지에 도움이 되는 지압점을 좀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발의 아치 모양을 그대로 살려줘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에 오목한 부분을 용천혈이라고 하고요. 또 뒷부분에서 오목한 부분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족저근막염이 쉽게 생기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중심으로 마사지를 해주는데요. 손으로 하기에는 단단하기 때문에 또 약간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땅콩볼이라든지 마사지볼 등을 활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냥 가볍게 밟고 그냥 문질문질 해주시고 양치하면서도 가볍게 문질러 주시고 이 정도만 하셔도 족저근막염 예방에도 좋고 발의 혈액순환 개선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오늘 네. 아주 짧게만 이 족욕이 정말 좋다고 하는데 족욕의 효과에 대해서 짧게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족욕 같은 경우는 우선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까처럼 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혈액순환도 올라가고 또 부종을 개선하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불면증을 개선할 때 신체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불면증을 개선할 때도 활용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주 네. 간담명료하게 잘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알 수 있는 이 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